어, 저희 연구회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리추얼리티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척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진화되느냐 이런 거를 영적 지능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현 교수님을 모시고 영적 지능에 대해서 우리 발표를 받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은 오랜만에 뵈어서 또 반갑고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뭐 공학이나 의학이나 뭐 자연과학하고는 거리가 멀고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내 생각하고 좀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제 말씀 끝나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아주 큰 영광입니다. 조윤암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주셨죠. 근데 제가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 제도적 문제들로부터, 문제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중지능을 사용해서 진보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건, 사회적인 건.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정신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잘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 속에 사는 홀로그램적인 우주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얼마나 우주적인 존재인지.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셔요? 동영상? 이 여자분의 눈을 통해서 전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제 홀로그램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더 효과적이라 이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주 여행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2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멋진 신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중위기 시대다 그런 말을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문제 중에서 저는 사실 기후위기를 제일 큰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려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여러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힘들다. 이건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사회복지사로서 저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개인적이건 사회적인 건 영성지능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도달을 해서 이 분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던가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수준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활용해온 여러 가지 그 지능이 있는데 지금 그 제가 번역한 영성지능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필수 지능 4가지를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인공지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필수 지능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거가 이제 오히려 다중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을 더 불안하게 하고 문제를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 주장은 영성지능이 필수 지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지능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인류가 하나됨 의식을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퇴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서 영성지능 개념을 일반인들한테 전파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여성 아이들 기르는 분이 영성지능이란 단어에 익숙해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인간 지능을 아주 깊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 쓰신 지능의 이름 중에서 실존 지능이라는 데까지만 이제 하고 영성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데나 조하라는 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그 경영인 지도자 대상으로 영성지능이라는 논문을 처음 발표해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번역한 영성지능 책을 쓴 신디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은 이제 엑산사의 아주 잘 나가는 인력 자원부 거물급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여기에 총매진을 해서 측정 도구인 영성지능 기술 21가지를 다루는 책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요 4가지가 필수 지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도 5번째 필수 지능이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에 인공지능을 넣어놨지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고 영성지능, 통합 영성지능을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그 문명사적인 진화의 흐름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다 보면은 종교와 영성 부분 한 흐름이 있고 또 과학과 이성 다른 흐름이 있지요. 그래서 그 종교 역할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인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는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그 동양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론론적인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라 하는 것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영성 한 흐름 말고 여러분이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그 과학과 이성 그 분야를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지금까지 있어 왔지요. 그래서 보통 과학자다, 뭐 교수다, 뭐 연구한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 학자들의 활동이 있어 왔는데 양자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게 지금 벌써 밝혀졌지요. 그래서 전에는 종교나 영성 그 관련으로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이 있던 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됐고 여기 명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현존 상태, 신비 경험 이런 것도 가능한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관찰자 효과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함에 따라서 한 물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입자가 아니고 입자와 파동이 동전의 두 면처럼 결국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연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이고 정신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양자과학 자체에 깊이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입자와 파동이 하나고 관찰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이 관찰, 연구, 일상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거만 항상 염두에 두면, 이 문명사적으로 인류의 의식 발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영성지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관여했던 영성과 사회복지학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정신과학회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산출하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지 않지요. 이게 그 AI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종교나 과학 그 자체보다는 종교와 과학이 접점을 만나는 접점인 그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천도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화상회를 통해서 동학 천도교를 공부하는 이제 소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이 AI에만, 인공지능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인간 내면에 벌써 존재하는 자기 통찰 능력, 또 영성지능, 이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잘 해주는 인공지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해서 영성지능을 행사함으로 해서 다중위기를 막고 인류의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학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과학 그쪽을 맡기고, 제가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종교나 영성적인 그 지혜를 활용하는 면을 들여다보면 종교가 가진 그 한계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의도하지는 않지만 갈등 또 심지어 그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리의식이 강한 종교의 믿음 자체에도 분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그 동양이나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하나됨 의식이 처음부터 굉장히 전통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경향도 강한데 전통 지혜를 보면은 인간이 이 우주의 자연의 한 일부라는 것을 우리 뭐 과학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 조상님들부터. 그래서 보통 이 이원론적인 종교의 하나인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하고 또 이론론적인 사상을 선사상으로 해서 계속 우리 여러 종교를 발달해온 우리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볼 때 유대민족이나 한민족이나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뭐 IQ가 뭐 한국 사람이 더 높다 뭐 그런 결과도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IQ라는 거는 인지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지지능이 뭐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하게 다 높은데 문제되는 것은 영성지능은 아무리 봐도 우리 한민족이 더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이 굉장한 그 갈등을 빚고 있지요. 종교와 영성을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자기 실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얻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자아 성취를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 가리키는 그 핵심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초월을 하라는 얘기죠. 자기의 그 작은 자아를 초월을 해서 좀 더 큰 세상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종교에서 가리키는데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학 천도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르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살림, 모심 이거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를 무사히 벗어나고 독립국가로서 비록 반쪽으로 갈라졌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살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세계 평화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여서 이제 죄송한데요. 인간 의식을 그 켄 윌버가 발달 그 단계를 이거는 그 조현남 교수님이 벌써 강의를 여러 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의식 발달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이렇게 색깔로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 그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저는 굉장한 경쟁 사회이고 또 이 머리를 많이 쓰는 IQ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오렌지 색깔에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그 다중 위기 속에서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통합적인 공동체적인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또한 그 전체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큰 우주 속에 사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그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관점을 이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의식 수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아직 굉장히 엄청나게 미성숙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뭐 청소년 정도의 발달밖에 안 됐다.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성취 중심의 의식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치 중심의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까지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EBS나 PBS 이런 데 보면 전 같지 않게 지구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 중심으로 나온 이런 그 논문 보면은 영성에 대한 정의가 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일반인이 바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정의를 내려보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신성한 본질과 연결되려는 욕구. 제가 컬럼을 쓰는데요. 지금 신성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건 이제 신성한 리더십 이런 거를 이제 컬럼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현재인들하고 신성함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식 속에 그 영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영성이고 영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성적으로 계속 발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영성을 또 자기 초월적인 그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명상을 여러분이 하시는 이유도 소화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명상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성과 영성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교성 안에 영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따로 노는 형상이 있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종교와 영성을 그 비교해 볼 때 영성과 종교 사이의 그 스펙트럼에서 종교 생활만 강조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 또 있고 나는 종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해도 또 오히려 개인적으로 영성적인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또 영성과 과학이 이제 서로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과학에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인가 영성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성지능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인간 지능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그 지능이라고 보는데 스티븐 카비라고 한 20년 됐나요? 한국에도 아마 번역된 Seven Habits of Successful People 이라는 그 책이 번역이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스티븐 카비는 워낙 그 몰몬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책에서 또 영성지능은 모든 지능의 중심이며 가장 근본적인 지능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능을 인도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능을 인도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저는 이제 영성 지능이야말로 메타 지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영성 지능은 총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기 때문에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 역량을 더 잘 발휘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요. 영성지능은 앞으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위협을 극복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지능이 뭡니까? 하고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벌써 다 압니다. 이거를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추상적으로 여러 연구 논문으로 이해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보통 인류가 지금까지 산출해낸 여러 탁월한 지도자들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영성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분야는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성적인 지도자들의 성품, 태도 이런 것을 가치관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일반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성지능에 초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좋은 사회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도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합이란 말이 이제 튀어나왔죠. 그래서 켄 윌버가 얘기하는 통합적인 틀 안에 모든 인간 현상을 다 또 학문까지도 전부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켄 윌버의 주장인데요. 제가 통합 영성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켄 윌버 공부를 다 열심히 안 하셔도 이 두 가지 책만 읽으셔도 기초적으로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 또 Integral Spirituality, 통합 영성,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자기 통찰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메타인지 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보통 심리 치유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용어가 메타인지 지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통찰 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메타인지 지능만 높아도 상당히 굉장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가는데 메타인지 지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채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 그 자체에 휘둘리지 않고 거리감을 두고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메타인지 지능이 중요한데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멈춰서 관찰을 하고 관찰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자기 성찰적인 메타인지 지능이고요. 그러면 메타인지 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면서 하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가 하는 생각 자체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물어봄으로써 메타인지 지능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죠. 나는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상의 노력을 하는가. 예를 들면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명상을 빠지지 않고 하는가. 행동이잖아요. 또 나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배려하며 돌보는가.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다 좋은데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려면은 시간도 들어야 되고 일단은 마음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스스로 통찰하는 그런 질문들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메타인지지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메타인지지능이 높다는 얘기는 좀 어떤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휩쓸리는 대신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결점을 찾는데 조금 더 그 평소에 자기가 익숙해 온 그 의식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의식의 습관이거든요.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의 습관에 말려들다 보면 우리 뇌신경 회로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스스로 알아채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목표하는 반대로 개인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수련장에 가시고 하는 것도 메타인지 지능의 효력을 좀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반면에 제가 통합 영성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doing 뭔가 행동한다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뭐 좀 자비로운 사람인가 그 영성지능이라는 책을 쓰고 영성지능 측정 도구를 개발한 신디 위걸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그 기독교 신자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를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컨그리게이션 그쪽으로 바꾸고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젠 부디스트다, 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정도로 여러 종교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가진 욕구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사랑을 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좌절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감성 지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IQ가 높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났는데 이 감성 지능적인 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그 슈퍼바이저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너는 굉장히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훈련을 치열하게 했어요. 노력을 해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어땠지 하는 것을 감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해서 뭐 행복했다라든가 뭐 슬펐다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감성에서부터 그것을 통찰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션사에서 굉장한 그 발전을 하게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생각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랑을 잘하고 살으라는 그 말을 실천하려고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액산사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회사잖아요. 거기서는 영성, 종교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만두고 스스로 한 5년 동안 연구하고 또 재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영성지능의 기본이 되는 21가지 영성 발달 요소를 측정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있게 됐는데, 이 그 자아 초월적인 현존의 질문을 보면은, 이거는 그 신디 위글워스가 한 독특한 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성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외적 평온을 유지하며 지혜롭고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이 정의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보통 우리가 영성, 종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지혜와 사랑, 자비와 사랑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비와 사랑. 그래서 자비는 불교에서 강조하고 사랑은 기독교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자비로운데 지혜롭게 자비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유지함으로 해서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파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가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서 이것이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맞출 때 제대로 사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지능은 한편에는 자비, 한편에는 지혜라는 두 날개를 잘 균형 맞추면서 날아가는 새인 것처럼 사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제 측정 도구로까지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영성지능은 주로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뭘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맥락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집단 이기심이라든가 경쟁심 이것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함으로 해서 그 집단 지성적인 협력과 공동체 수준의 연대감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지능과 통합 영성지능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심리 치유하고 뭐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메타인지지능을 훈련시키는 역할, 또 상담사 역할을 이제 하는데 보통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멈추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럼으로 해서 대인관계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개인 생활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통합 영성지능의 훈련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성지능 책에 보시면은 21가지 영성지능 발달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 메타 인지지능 수련에 들어가는 3가지 단계에다가 마지막 단계 하나를 더 추가하면 SOUL, Stop, Observe, Understand, Love. 그리고 Love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 플러스 자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메타인지지능과 통합 영성지능이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의 그 성격, 여기 MBTI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신데 MBTI가 어떤 성격을 딱 정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좀 초월하려는 노력을 함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통합 영성지능의 개념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합 영성지능의 실용성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 사랑을 잘 하려는 욕구를 스스로 실천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바대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 문명 발달사를 볼 때 종교의 역할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커다란 그 발전을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종교에서 가리키는 영성적인
교훈을 제대로 실천을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사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성지능이라는 것이 사랑을 잘하는 기술이다. 그 뭐 에릭 프롬이 얘기한 그 사랑의 기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영성지능적인 측정 가능한 이 영성지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그 지능 면에서 다중지능을 통합적으로 발휘해서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통합 영성지능적인 관점이겠습니다. 이 21가지 영성지능 발달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 할 얘기, 그 시간이 없고요. 여기 그 4가지 영역이 나오잖아요. 여기 켄 윌버가 얘기하는 그 영역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산 그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지능적인 지도자라고 보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얘기한 말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영성지능 그 요소 중에서 두 번째는 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역,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 요소들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잖아요. 자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대아에 초점을 맞춰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비심과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평생 그 봉사 활동을 하신 분인데, 삶의 목적이 굉장히 영성지능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21가지 그 요소 중에서 삶의 목적이 대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소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를 놓고 볼 때 대아에 완전하게 초점을 맞춘 인물로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한 말을 제가 여기에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그 우주적이고, 뭐 우주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 이렇게 항상 그쪽에 의식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또 영성적인 인물은 또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인간의 현상을 이해할 때 자기의 소화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는 좀 더 확장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로 그 페르시아의 시인인 루미 아시죠? 이분은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도 없고 양자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통찰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주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알을 자기의 시 속에 시귀로 표현을 했는데, 저 기가 막힌 그 표현이죠. 내 영혼 속에 한 방울의 작은 지식이 있을 뿐이오니 당신의 대양 속에 녹아들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은 그 이슬람이 얘기하는 이제 알라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종교가 다양한 분들은 이 당신이란 말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소아를 초월한 훌륭한 분, 내가 존경하는 분, 이렇게 그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수준을 벗어나서 집단 사회를 놓고 볼 때, 이 세 번째 영역은 사회 문화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개인으로 살지만은 사회 속에 몸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데, 영성적인 성장을 위한 헌신을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이 21가지 영성지능 발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 레오 톨스토이 다 아시지요? 이분은 그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 농노들의 처참한 그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스스로 농사일도 하고 그런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말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우리 지식인들이 잘하죠. 교수들이 생각은 알고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레오 톨스토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신분이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노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실천을 한 그런 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요소, 여기에 있는 이 영성지능 발달 요소들이 전부 합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네 번째 영역,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제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가 문제가 우리가 정치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교육제도가 나빠서 그런 거죠. 교육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남보다 잘 살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혼란에 있죠. 그 넬슨 만델라가 한 말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이지만 일반인으로서 자식을 키우고 이런 분들이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좀 더 통합 영성지능적인 삶을 자기 개인 생활에서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 조현남 교수님이 이런 그 큰 도표를 많이 쓰시는데 요거를 제가 특별히 갖고 온 이유는 이 인간 욕구를 에브라함 매슬로가 가장 낮은 층에서부터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안전 욕구, 사회적 사랑 소속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자아 초월 욕구, 이렇게 에브라함 매슬로가 욕구를 단계별로 해놨잖아요. 근데 의식이 발달을 하려면 일단은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거,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는 사실 뭐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강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제 그 수준에 왔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회적 소속 사랑 욕구가 우리나라는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실제로 느끼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또 우리는 또 학벌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이제 힘든데 특히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박한식 교수님 그분이 그 평생 소원인 그 남북 통일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인권 중에 하나가 사랑할 권리예요.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사랑할 권리를 제대로 욕구 충족을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 의식이 문제인 거죠. 남과 북이 하나로 워낙 출발했고 하나로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인권 자체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은 사회 심리적으로 또 세계 평화적인 면에서 이 소속감, 사랑하는 욕구를 충분히 맛보기 위해 아주 그 필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경쟁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기 초월 욕구는 요 아래에 있는 그 하위 욕구가 만족이 어느 정도 그래야 자기의 그 소화를 좀 극복을 해서 전체 사회를 보고 우리 지구의 그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고 이 자연 환경 보호도 하려고 그러고 실천도 하고 하는 그런 욕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오렌지 이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존재론적인 의식, 영성에 대한 관심, 요것은 조금씩 지금 관심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 우리 정신과학학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지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타인지지능을 하면 개인적으로 심신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기가 조금 더 쉽죠. 자기 성찰을 함으로 해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조금 하기 싫은 것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발달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어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로 살 수 있는데 메타인지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라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명상을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메타인지 지능도 이제 높아질 것인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통합 영성 지능이지요. 이 통합 영성 지능이 발달을 해야 집단 지성이 같이 향상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시적인 수준의 커다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민주적인 사회적 평등 사회로서, 또 바라건대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 영성적인 그 세계관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선도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생님도 이제 계신데, 그 천지인 개념을 이 캐닐버의 사상한 틀에 제가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수준, 또 내면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사는 게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든가, 그때는 일단은 자기 건강부터 회복을 해야 되죠. 자기 중심적이 돼야 되고 자기를 잘 케어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 돌본다는 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그 수준에만 큰 문제가 없는데도 그 수준에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삶의 목적 자체가 대하에 맞춰 있는, 자기 중심을 벗어난 대하에 맞춰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개인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의식 수준이 나뿐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우리 피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내 몸의 피부 바깥에 모든 사람, 모든 것, 또 우주 현상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체를 보고 동정심을 갖고 감정이입하고 자비심을 갖고, 또 상호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이제 노력을 하면 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기중심적이 아닌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이 사회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유교적인 그 사회 질서가 있고,
거기에 굉장한 그 장점도 많이 있는데 너무 그 가족 집단이다 보니까 또 뭐 학벌 위주, 지역 위주 이러다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 이게 그 통합 영성적인 세계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구 전체를 치유하고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그 문화로 앞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금 K 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를 우리야말로 정말로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야말로 더 민주적인 사회다. 이런 것을 자부심을 갖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기 그 천지인 이 상징을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도에서 성통공안을 얘기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이것을 그 통합이론 틀에 응용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형상을 우리 천지인 그 개념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통합 영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뭐 정치권에 들어가 있고 뭐 재벌이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소시민일수록 오히려 자기의 그 소시민적인 일상생활에서 통합 영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야말로 진정한 그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앞으로 또 통일까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국민들이 사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통합 이론 틀 그러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요. 이거 너무 크고 너무 거시적이고 한데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의 수준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류 사회는 결과로는 자기의 소화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고 사랑이란 개념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종교는 원래 그 안에 영성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영성과 종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는 그 관심을 좀 더 줄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오히려 미국 사람 경우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종교적은 아니지만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불교 신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 신자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영성이라는 그 개념이 아직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영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조금 보편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 치료하고 상담하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그 메타 인지지능, 기본적으로 인지지능입니다. 근데 이 자기 통찰 능력이 발달을 해서 이것을 개인 생활을 그 자기 개인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전체 사회적인 면에서는 이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통합영성지능이라는 개념이 일상화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통합영성지능을 발달시킨다 하는 거는 세계관을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보보다는 진화. 우리가 그 진보 그러면 그 물질 문명적인 진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진보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발달에도 굉장한 그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진화는 정신문화적인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좀 더 맑고 밝고 깊고 넓게 세계관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의식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중위기를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시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잘 시를 못 읽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건너편의 풍경.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거는 아까 그 사상한 틀을 볼 때 4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 4가지 틀 중에 뭐 한두 가지, 많아야 3가지 정도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4가지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사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서 건너편이란 말은 일종의 경계선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 시를 이해하기가, 통합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텐데요. 내 눈높이로 걸려있는 나지막한 허공, 능선 위에 서 있는 나무들의 생각이 환하다. 이 겨울엔 산도 생각이 맑아져 저렇게 조용히 하늘 아래로 흐르는구나. 고집스레 무성하던 초록의 의상을 가을 한철 다 벗어버리고 메마른 가지와 가지 사이로 호련히 건너편의 풍경을 열어주는 나무들, 달리는 차창 안에 나에게. 여러분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는 뭐 버스나 기차에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그 차창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통합 영성지능적인 관점을 우리가 몸으로 이해할 때 마치 건너편 풍경을 다 보고 그 건너편 풍경하고 내가 하나라 라는 의식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시인이 무슨 통합 영성지능이니 뭐 이런 거 개념 없어도 시인이다 보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 이제 주관적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 통찰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그 생각을 가능한 한 맑고 밝게 하려고 하는, 여기 환하다라는 나무들의 생각이 환하다.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야말로 내가 이렇게 강의를 뭐 1시간 정도 하는 것보다 이 시 하나가 정말로 내가 말하라는 것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뭐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시간을 벌써 이렇게 소비를 같이 이렇게 했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나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나? 아니면은, 다 없어지고 말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나? 이거는 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해서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양자 과학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해서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